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보험 영상을 많이 공부하고 보신 분들은 아마 불필요한 보험을 주제로 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뻔한 얘기이겠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8년차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주변의 팀 동료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되고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같이 의논도 하면서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정리하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늘 영상 목차를 먼저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불필요한 보험을 걸러내는 기준 2가지. 이거 알면 스스로 자가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꼽는 불필요 보험 항목 7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꼭 챙겨야 하는 보험으로 실비와 3대 질병을 보통 언급하는데 이 핵심 보험들 외에 꼭 좀 준비했으면 하는 별도 특약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보험료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출을 확실히 이번 영상을 통해 줄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불필요한 보험을 거르는 기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에어백과 같은 보험들만 가져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에어백 없는 차를 사는 사람은 없죠. 에어백은 평소엔 전혀 쓰이지 않지만 단 한 번의 큰 사고에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엔 쓸 일이 거의 없지만 한번 터졌을 때 우리 가정의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대형 위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한 보험만 남기면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확 줄일 수 있어요. 보험은 어디까지나 지출로 보셔야지 재테크도 아니고 자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내 삶에 진짜 필요한 보험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연비 좋은 전기차가 이득일 거예요. 근데 주말에만 한 번씩 간헐적으로 차 타는 사람에겐 유지비 저렴한 경차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보험도 딱 그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도 다른데요. 그래서 일단 가족력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한 분이 여럿 있으시다. 그럼 아무래도 암 보장을 평균보다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중 어떤 질병이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보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족력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도 확인해보세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게 나중에 심해져서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주요 혈관질환을 대비해야겠죠. 흡연을 한다면 폐암 관련된 보장도 챙겨야 하고요. 또 세부 직업도 보험에 있어 중요한데요. 만약 영업직, 배달직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분은 교통사고나 외상성 상해에 대한 보장을 아무래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고요. 공사 현장이나 공장처럼 위험한 작업 환경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 기준, 첫 번째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들 위주로 준비할 것, 두 번째 나에게 있어 진짜 필요한 보험인지 여기서는 개인마다 가족력이나 기저질환, 직업 여부 등을 체크할 것, 이렇게 2가지 기준만 세워서 내 보험 증권을 다시 보면 이건 꼭 필요한 거네 혹은 이건 굳이 없어도 되겠네 딱 갈라지는 시야가 생깁니다. 보험도 결국 내 인생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고심 끝에 추리고 추린 불필요한 보험 항목 7가지인데요. 보통 유튜브나 뉴스 등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쓰지 말고 체크카드를 써라 이렇게요. 처음에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만들었다가 후결제, 할부 기능 활용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험도 뭔가 다양한 보장 혜택만 생각해서 접근할 경우 매달 보험료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등 이런 단일 질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들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보험금을 적게는 10에서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단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 편인데요. 고혈압, 당뇨가 성인에게 워낙 요즘엔 흔한 질환이니까 실제 이런 보장들을 마치 재테크처럼 여기고 가입하려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말씀드린 항목들 외에 이런 비슷한 보장들이 더 있죠. 예를 들면 응급실 내원비나 수족구 진단비, 통원 일당, 입원비 등등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액의 보장 항목들이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먼저 이 항목들은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단순 약 처방만 해서 복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병원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나올까요?
건강보험에서 1차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약값은 실손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없으면 큰일 생기는 에어백과 같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비 보험의 경우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고혈압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보통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 진단만으로는 안 되고 고혈압으로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지 보험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상품 하나를 개발할 때도 여러가지 통계 자료와 손해율을 다 계산해 가면서 성별과 나이별로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직접적인 손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보장은 판매할 이유가 크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요, 가족 중에 고혈압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술, 담배도 많이 해서 고혈압 진단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입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물론 개개인마다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꼭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보장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 가입을 하실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말씀드려요. 보험은 재테크나 자산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리스크를 대비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 입원 일당 보장인데요. 입원 일당이 가성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불필요한 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 보험 나이 기준으로 질병상해 입원 일당을 각 5만원씩 넣어보니 질병이 36,200원이었고 상해는 9,150원 나왔습니다. 합산하면 매달 45,350원인데 20년으로 환산 시 약 1,080만원 정도입니다. 20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만큼 입원 일당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이든 상해든 최소 200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봤을 때 솔직히 가성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입원 일당의 혜택으로 큰 도움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분께서 예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5, 6개월 장기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입원 일당 5만원씩 가입해 놓은 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요. 이런 사례들을 간접 경험하다 보면 무조건 해당 특약을 배척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은 가끔 듭니다. 입원 일당 특약이 아예 없는데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 공백이 생길 텐데 그로 인한 손해 비용까지. 그래서 모아뒀던 돈으로 해결하거나 적금을 깨거나 정 상황이 안 될 경우 은행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원에 대한 리스크도 가능하다면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스스로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장기 입원을 하게 될까 이렇게요. 그리고 전체 연령대별로 질병 입원 일당 5만원, 상해 입원 일당 5만원 합계 단가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게 향후 미래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걸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도 아니고 이 금액대로 부족한 암 진단비를 더 채울 수 있고 뇌심장 관련 진단비를 더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 일당의 비중을 높이는 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아깝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불필요한 보험 세 번째, 암보장에서의 불필요한 특약인데요. 설계안을 보시면 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 고액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까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보장이 가장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암 진단비 특약 빼고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를 하나 살펴볼게요. 2022년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암 환자가 11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중 외래 환자가 103만 9천여 명, 그리고 입원 환자는 8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외래 환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암 입원 일당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건수를 합치면 약 33만 건 정도 됩니다. 즉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횟수를 의미하죠. 그에 비해 암 수술 건수는 약 2만 2천 건 정도였네요. 항암 약물과 방사선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보통 수술한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듯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암 수술 치료가 진행이 안 될 경우 수술비 특약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암 수술비 넣을 비용으로 암 진단비에 집중하시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도 굳이 추천하지 않는데요. 보통 고액암 진단비라고도 불립니다. 식도, 췌장, 골, 관절, 뇌, 림프, 백혈병 등
일부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죠. 자, 이 암 종류들은 전부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 고액암에 해당되는 집안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아니고서야 굳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가입자가 평소 음주를 많이 하신다. 그럼 간암과 관련된 암을 추가하거나 흡연을 한다? 이땐 폐와 관련된 암 진단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진단암 진단담보의 경우는 암에 걸렸던 분이 이 암이 재발하는 경우 진단비처럼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인데요. 사진과 같이 암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재발이 돼야 보장을 해주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에 57,000원 정도니까 1,000만원 단가는 대략 11,4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재진단암 진단비 1,000만원은 일반암 진단비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16,000원대 보험료가 나오죠. 그냥 암 진단비는 최초 진단시 지급, 재진단암은 2년간의 면책기간이 존재, 여기서 생기는 편의성과 그리고 보험료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굳이 재진단암 보장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암보험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면 솔직히 암 진단비만 잘 가입해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환급형 보험인데요. 즉 만기에 일부 돌려받도록 설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삼 진단비 1,000만원 설계를 해봤는데요. 한쪽은 보험료가 84,000원대가 나오고 다른 한쪽은 합계가 12만원이었습니다. 보장은 똑같고요. 납입기간 20년, 만기도 90세로 똑같은데 왜 보험료가 몇만원씩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험 가입 내역에 이 적립보험료가 많이 잡혀 있다면 사실 유리한 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해서 줄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보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암진단비 5천만원과 유사암진단비 1,000만원에 대한 실제 보험료는 84,000원인 것이고 의도적으로 적립보험료를 약 35,000원을 추가했더니 전체 보험료가 12만원이 나온 것이죠. 그럼 왜 적립보험료를 넣는 걸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매달 적립시켜 놓으면 나중에 만기 때 아니면 혹시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자, 그럼 35,000원가량의 적립금을 넣었을 때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한번 보시죠. 40세 남성이 20년간 적립보험료를 넣고 만기 90세가 되면 예상 환급률이 50% 수준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매달 적립보험료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저금을 한다고 치면 원금에 지장이 가진 않잖아요. 근데 보험에서 적립보험료는 일부 사업비가 공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적립보험료 많이 넣어서 가입하는 분들도 실제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입자 입장에서 만기에 일부 환급되는 형태로 세팅하는 것보다는 순수 보장성 형태로 늘 추천을 드립니다. 순수 보장형을 더 보험료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납입기간 내 해지 환급금이 없는 형태인 무해지 환급형 구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평소 병력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건강체 플랜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84,000원대 보험료가 동일 보장 기준으로 62,000원대까지 낮춰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암보험 비용 합리적인 설계 원하시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무해지 환급형이 맞는지. 참고로 이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내 환급금이 전혀 없고 대신 보험료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상품 유형이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제안받은 암보험 설계가 건강체 상품이 맞는지, 6년 내 입원 수술 등의 치료력이 없다. 그럼 6년 건강체, 10년 내 입원 수술이 없다. 그럼 10년 건강체 플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항목 5번째, 바로 치매 진단비 보험인데요. 저는 별도의 치매 진단비 보험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볼게요. 경도부터 중등도, 중증 치매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경도로 진단 시에는 비교적 소액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제 고객님 중 한 분의 부모님께서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시고 치매 진단을 받으셨었는데요. 재가급여 사용하면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께서 그냥 일반적인 치매 보험으로 경도 진단이 나온 거면 150만원을 받고 끝이지만 재가급여 보험을 활용하면서 돌보험 서비스를 받고 보장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치매에 걱정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가급여 보험이 차라리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재가급여 보험이 치매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관절염이나 디스크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장이 나옵니다. 따라 치매 전용 보험 상품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6번째, 목적성에 맞지 않는 사망보험인데요. 30대 고객님이 보험증권 분석을 최근에 요청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6천만원 구성된 종신보험이었는데 가입 경로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아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망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사망보장에만 보험료가 13만 4천원 가량 잡혀 있습니다. 미혼이라 질병보험이 필요하지 사망보험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사망보장을 가입했다면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목적에 맞게 가입했는지, 혹시 부양가족도 없는 분이 비싼 사망보험에 가입 중인 건 아닌지, 그리고 다음은 종신보험도 있지만 그보다 비용이 합리적인 정기보험 상품도 체크를 해본 것인지, 왜냐면 사망보장이 진짜 필요해서 가입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40세 남자가 70세 만기로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을 때 3만 8천원 나오고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은 대략 17만 3천원 정도 산출됩니다. 근데 꼭 종신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돈을 벌게 되는 나이를 따져보고 사망보험은 60에서 70세까지만 만기를 설정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에 의해 사망보장을 가입했지만 납입보험료도 훨씬 합리적으로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미 너무 오래 납입을 해왔다. 근데 크게 목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감액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감액 완납을 시켜 향후 내야 하는 보험료를 더 이상 없도록 하는 조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을 3, 4만원대 이런 식으로 비싸게 가입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어떤 고객님들은 저 운전자 보험에 월보험료 3만원 내고 있어요. 물론 영업용 운전자라면 이 금액이 납득이 갑니다. 근데 자가용 운전자 보험인데 이 정도 금액대를 납부하시는 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아마 아까 설명드렸던 적립보험료가 일부 잡혀 있거나 혹은 여러 자잘한 상해 관련 특약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 금액이 커질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분만 잘 대비해주면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 벌금 담보,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까지 총 3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장들 위주로만 실속 있게 세팅하면 최저 보험료 만원 수준 선에서 충분히 준비 가능하죠. 따라 기본적인 상해 치료나 이런 부분은 실손 의료비로 대비할 수 있으니 최대한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싶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드린 핵심 담보 3가지 제외하고 골절이나 상해 수술, 입원, 상해 사망 등의 보장들을 가입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실비와 3대 진단비 보험의 중요성은 이제 너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가성비 특약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입니다. 일단 1억 한도로 설정되는데 30세 여성 기준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상품에 따라 조금씩 가격대가 상이하겠지만 대략 몇백 원대, 1000원대 보험료 수준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왜 이 보장을 간과해선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배상 책임을 해줘야 하는 일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옆집하고 위층에 불이 번지면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혹은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또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이렇게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 즉 피해가 생겼을 때 이 특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1억 한도로 말이죠. 따라 가입할 예정인 안보험이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이 특약은 꼭 끼워서 같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청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고객 중에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서 척추 압박 골절로 한동안 병원 입원 생활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휴업 손실 등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었는데 다행히 상대방 측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대부분 보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상을 받아서 그게 끝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가지고 있는 걸로 병원비 나온 거 청구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배상 책임 특약은 배상 개념이고요. 실손보험은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 상대방 배상 책임 담보로 보험금을 받으셨어도 개인이 가입한 별도의 실비보험이나 상해 관련 특약들이 있다면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세요.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확신이 없던
여러분들 보험을 점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